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 TV의 최백은 교수입니다. 오늘 218회 라이브가 아니라 토요일에 녹화해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제작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요. 오늘 제가 제목은 화면에 보이는 것은 민생이라는 것은 낮은 곳을 하늘로 여기는 일이다,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두 개를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새 정권이 사실은 지금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다카이치라고요. 그렇죠? 여자 아베라고는 별칭도 붙어 있는 정치인이죠. 일본 역사 최초의 어떤 여성 수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뭐 지금 공명당이 연립 정권에서 이탈함으로써 굉장히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은 저는 더 오히려 극우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메인 주제는 민생입니다. 민생이고요. 이걸 잡은 이유는 일본 그 문제를 잠깐 다룬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곳을 하늘로 여기는 일은요, 추석 전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한 두 달에 걸쳐 가지고 이재명 정권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 성공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 예, 굉장히 그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제 우리가 민생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평상시에 경제를 설명하면서 생태계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사실은 사회경제 생태계나 자연 생태계나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생태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면 먹이사슬 체제, 이 피라미드 구조로 우리가 흔히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책에서 봤었던 그림이 먹이사슬 체계잖아요. 피라미드 모양에 있어서 먹이사슬 체제 속에서 우리가 가장,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게 그 가장 그 취약한 생명체들이죠. 가장 힘이 없는 생명체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존재로 인해 가지고 전체 먹이사슬 체제가 그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이냐에 따라서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계의 안정성이라든가 건강성이 좌우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뭐 공부도 했고 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경제 생태계에 있어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경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려면 결국은 이 부분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먼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다카이치라는 이 여성,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아베라는 이제 별명까지 이제 이렇게 붙어 있던데, 그렇죠? 그만큼 이제 결국 뭐냐면 이제 이 다카이치가 내놓는 경제적인 그 지점이 아베노믹스를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한 별칭이 붙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시에 뭐냐면은 그 아베가 사실은 자민당에서도 굉장히 극우 정치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 다카이치라는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신사참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뭐 다케시마가 자기들 영토라고, 독도가, 그 다음에 예국인 혐오, 이게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인 극우들의 어쨌든 공통적인 어쨌든 그 현상들이긴 한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 자민당은 굉장히 이제 그 오랜 집권 속에서 굉장히 그 부패한 정치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벌, 나눠먹기식으로, 그 다음에 뭐 족벌,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굉장히 전 근대적인 정치 세력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파벌 정치에 기초해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쟁 상대였었던 고이즈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40대 정치인으로서
40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자민당의 정치 개혁을 좀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슬로건을 내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연령적으로도 이제 세대 교체를 이제 그러니까 얘기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와 일본 사회의 미래의 어쨌든 간에 이런 대결로서 이미지가 보여졌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카이치가 쉽게 이제 그러니까 승리를 했어요. 물론 자민당에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정파들 파벌들의 그러니까는 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아베 세력뿐만 아니라 아소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그 세력들의 지지를 끌어냈기 때문에 이제 쉬운 승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반면에 일본 자민당이 일본 국민들 혹은 일본 사회가 바라는 길과 얼마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은 변화가 힘들구나 다시 한번 이제 그러니까 확인시켜줬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 비해서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일본 극우들은 기본적으로 강한 일본을 얘기하고 있죠. 국가주의적인 관점이죠. 국가주의적인 관점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카이치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베노믹스의 재판이라는 것은 저는 좌부월족, 즉 자기 발등을 자기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좌부월족이 길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아베는 사실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일본을 대변하는 어떤 정치인이었다면은 이제 이 여자 아베인 다카이치는 이재명 정권에 있어서 그래서 상대해라든 간에 이런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죠. 높아지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단기 집권하고는 물러나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 총리가 이제 저는 경주를 방문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곧 물러날 사람하고 무슨 또 정상회담이냐는데, 저는 그것도 잘한 일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다카이치가 그러니까 사실은 다카이치를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판의 분위기를 약간 그러니까 길들여 놓을 필요가 있죠. 길들여 놓을 필요가요. 그러니까 다카이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남의 기회가 없었고 상대한 적이 없었는데, 그 앞에 그러니까 바로 전임 총리가 사실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러니까는 역사적인 그러니까 역사를 그러니까 직시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노부치 선언 때부터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계승한다는 이러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더 극우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저는 제동을 걸었다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바로 이제 그 뒤를 이유는 다카이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임 총리하고 전혀 다른 그러니까는 강경한 길을 가게 되면은 사실은 한일 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일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일본의 언론들도 한국과 일본이 지금은 그러니까 다툴 상황이 아니다. 지금 다툴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간에 그런 정치적인 얘기 이전에 외교적인 문제보다는 이 다카이치가 아베노믹스를 그러니까는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오늘의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는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처음 맞는 이제 그러니까 주말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길지 않게요.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된 다카이치 이제 그러니까는 관련 기사입니다. 10월 8일자로 이제 그러니까 보도가 나온 건데, 다카이치가 그랬죠.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바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엔화 가치가 폭락을 이제 그러니까는 했죠. 폭락을 했어요. 10월 4일날 당선됐으니까 이제 뭐 한 일주일뿐이 안 된 이제니까 지금 일본 자민당 총재로서는요.
근데 금리 인상은 바보라는 얘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일본의 인플레율이 소비자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았던 나라에서 많이 올라가서도 낮았던 나라에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더디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더디게 떨어지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카이치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물가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학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수요가 견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발생한 인플레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즉 공급 측면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인데 이걸 가지고 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경기에 그러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견 먹을까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푼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사 연합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카이치가요. 일본은행은 정부와 경제 목표와 일치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은행은 정부 경제 정책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위 수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위 도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에 그러니까 협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협조를 해야 된다. 이건 물론 그러니까는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법에 의하게 되면은 정부의 경제 정책과 그러니까 우리가 협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은 일본은행의 결정이 정부 경제 정책과 일치를 해야지만이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은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좀 이제 인식이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문제가 있는 식으로 이제 읽히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베가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저희 말해서 총 맞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사망했었잖아요. 여름에 걸로 기억하는데요. 22년도에요. 지금 3년 전 정도 되죠. 8월 달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22년 5월 달 기사인데 밑에 있는 건 한국일보에서 아베가 당시에 뭐냐면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다. 그리고 1,000조 엔이 넘는 일본의 국가 부채는 안 갚아도 된다. 원금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사실은 인식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일본은행은 중앙은행을 보는 그러니까는 이 자민당의 정치인들의 그러니까 사실은 사고 체계를 반영시켜 주는 겁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에서는 굉장히 뭐니까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당시에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것은 발권력이잖아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근데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그 가치,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불안화폐죠. 불안화폐요. 소위 지폐라는 것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하나의 종이돈이잖아요. 이게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경제력의 뒷받침을 정부의 경제력을 가지고 사실은 가능한 것이고 정부의 경제력이라는 것은 조세권이잖아요. 국민이 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에 기초한 거잖아요. 정부의 경제력이라는 것은요. 그런 점에서 국민 전체가 그러니까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한 신용인 겁니다. 원래. 그러다 보니까는 영란은행 같은 경우 영국의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우리가 하나의 롤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영란은행을 만들 때도 영란은행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그러니까 하나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는 민간은행으로서 그러니까는 출발을 하지만은 정부의 그러니까 금고지기 역할하는 하나의 은행으로서 은행이다 이런 식의 규정을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정부의 은행이 그러면서 동시에 민간은행의 은행이다, 시중은행의 은행이다 이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일부는 그러니까 맞는 얘기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아베노믹스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 돈을 찍어내가지고 일본 경제의 문제를 풀려고 했던 하나의 접근이었잖아요. 제가 처음 2013년도 4월 달부터 일본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돈을 대규모로 찍기 시작할 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있었던 양적 완화의 차이를 규정하기 위해서 양적 질적 완화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엄청난 돈을 찍어냈죠. 돈을 찍어내가지고 정부를 지원해줬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처음부터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이 저기 저 말도 안 되는 하나의 말도 안 되는 하나의 그러니까 이론이다. 제가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제가 평가를 했었잖아요. 초창기엔 굉장히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인식과는 달리 저는 처음부터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제 문제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일본의 엔화 가치가 너무 높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과거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요. 다카이치가 이제 그러니까 10월 4일날 당선됐죠. 당선됐으니까 딱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지난 건데 대규모 양적 완화를 이제 그러니까 그 이 통화 완화 금리를 이제 올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을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동원하겠다 이겁니다. 경제를 그러니까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을 그러니까 동원하겠다 이겁니다. 재정을 동원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는 재정을 동원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증세는 지금 뭐 할 가능성은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빚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그러니까는 국채 발행을 뒷받침해 줄 것이 결국은 일본은행이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구조개혁은 어느 정권이나 다 얘기를 하죠. 일본에 지금 잃어버린 30년이다 보니까 구조의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구조개혁은 얘기를 하죠. 아베도 그러니까 세계의 화살을 얘기를 하면서 구조개혁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그러니까 사실 추진이 그러니까 좀 이제 제대로 안 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성과도 그러니까 사실 없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계승할 거를 그러니까 시장은 예상을 하고 실제로 이제 본인도 이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던졌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바로 뭐 어떻게 이걸 해석하겠습니까? 인플레가 더 악화되겠구나. 지금 가뜩이나 지금 그러니까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인플레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지금 돼 있는데 일본이니까 인플레율이 안 떨어지는 걸로 지금 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더 악화되겠구나. 돈을 풀면 기계적으로 이게 연결시키는 거죠. 기계적으로. 인플레가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인플레가 꺾이는 것은 그러니까 물 건너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올라갈 수가 없는데 단기 금리는 어차피 그러니까는 일본은행이 금리를 그러니까는 올리지 않는다면은 단기 금리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결국은 중장기 시장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되게 한 3년물, 5년물 이상 이 부분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장기물, 10년물이라든가 20년물. JGB라는 것은 Japanese Government Bond라서 일본 국채를 표현하는 영어식 표현이죠. 일본 국채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죠. 지난 일주일 동안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갖는 의미를 그러니까 잠깐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대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본은 어쨌든 간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큰 손 중에 하나니까요. 장기 시장 금리, 그러니까 일본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은 올라갔을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것은 일단 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러니까는 뭐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기보다는 인플레가 그러니까 예상된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반영되는 거잖아요. 인플레가 잡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럼 이게 이제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경로로 되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요약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엔화 가치가 떨어지죠.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러니까 인플레가 생긴다는 얘기는 일본에 이제 우리가 엔화 가치가 상대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하나의 떨어짐으로써 그러니까 미치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대체 관계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미 국채의 수익률도 그러니까 따라서 좀 올라가는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요인이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이제 크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장기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는 미국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미 국채 수익률을 결정하는 미국 내부의 어떤 힘이 사실 더 크기 때문에 하고 오히려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 가치에 대한 그러니까 실망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경로로 이렇게 나타나겠지만은
그래서 엔화 가치가 이제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고 소위 말해서 엔 달러가 상승을 하는 거죠. 상승하는 건데 이게 이제 150엔을 돌파했잖아요. 140엔대에 있다가요. 돌파했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한 석 달 전부터죠. 7월 달부터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10월 초 이전까지 보게 되면은 대개 150엔 밑에서 그러니까 이게 엔화 가치가 형성돼 있었죠. 그러다가 다카이치가 당선되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급등을 했죠. 그래서 150엔을 넘어서 153엔까지 돌파했었죠. 어저께는 잠깐, 어저께래요. 금요일 날은 잠깐 떨어졌지만은요. 미국 시장에서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치는 영향은 되게 이렇습니다. 이제 수익률 조정이 일어날 게 아닙니까? 일본의 그러니까 일본 국채가 그러니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자금을 그러니까 자금을 투자하는 그러니까 일본 국채 투자하고 미국 국채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화 가치, 달러 가치 이런 거 다 고려해 가지고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로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하나는 뭐냐면 엔화 가치 하락에 따라서 엔화 가치 하락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일본에 투자한 자금들이 예를 들면 미국 투자자들이 달러를 동원하다가 일본에 투자한 자금들이 그만큼 손실을 보는 거니까요. 엔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요.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빠져나오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미 국채에 대한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그러니까 보상해주기 위해서 미 국채 수익률이 또 상승하는 걸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하겠습니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요. 그림으로. 실제로 보게 되면요. 다카이치가 당선되기 전인 10월 3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1달러당 147.45엔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 거치면서 10월 6일 날 새로 시장이 열렸던 10월 6일 날 보게 되면은 우리는 연휴였었지만은 금융시장에는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150엔을 돌파해 버립니다. 150엔을 단번에.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3엔 정도가 그러니까는 폭등했으니까는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한 거죠. 빠른 속도로요. 그리고 나서 10월 9일 날 153엔을 돌파했었고 10월 10일 날 조금 조정받아가지고 152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152엔 153엔 정도 밑에서 형성됐고 미국 시장에서는 152엔 밑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더라고요. 잠깐 조정이 됐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147엔에 있던 것이 한 152엔 후반까지 갔으니까는 상당히 엔화 가치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은 그러니까 상승을 한 거죠. 그만큼은 상승한 건데 어느 정도 상승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얼핏 계산했을 때 제가 기억이 한 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일본 국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 10년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 3일 날 1.661%였었어요. 그때 미국채 10년물은 4.119%. 그러니까 녹색은 그러니까 미국채입니다. 파란색이나.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10월 6일 날 그 다음 날장에서 그러니까는 일본 국채는 계속 상승을 보여줬고요. 1.686으로 상승을 보여줬었고 미 국채도 바로 다음 날이니까는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4.162%래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듯이 엔화 가치 하락과 그다음에 미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거죠. 단지 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엔화 가치 하락이 더 크게 그러니까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제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손실을 그리고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한 통화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국제 수익률을 요구하는 시간보다는 빨리 이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 가치에 훨씬 더 빨리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게 되면요. 10월 10일 마지막 날 그러니까 지난주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은 10년물 수익률이 일본 10년물 수익률은 1.694%로 한 0.03%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0.03%포인트가요.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 하락에 비해서는 적게 올라갔다 이거죠. 적게 올라갔습니다. 적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는 이 첫날에도 그렇고 마지막 끝나는 시점에서도 보게 되면은 엔화 가치 하락이 일본 국채 수익률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는
크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통화 가치의 변화가요. 크게 나타났어요. 반면에 미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그러니까 첫날 그 다카이치가 당선되기 바로 직전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수익률이요. 4.129%에서 4.057%로. 물론 이제 10월 10일 날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격을 받았죠. 소위 말해서 미중 간에 다시 관세 전쟁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트럼프가 이제 X에다가 글을 씀으로써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충격으로 그러니까는 하락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수익률에는 그러니까 크게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통화 가치에 집중적으로 반영된다는 얘기는 일본의 그러니까 다카이치의 그러니까 경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더 그러니까는 악화시켜 가지고 결국은 엔화 가치를 그러니까는 크게 하락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확인된 것입니다. 확인된 거예요. 특히 뭐냐면은 이제 장기물일수록 10년물보다는 20년물이 이게 보게 되면은 빨간색은 저기 오렌지 색깔은 20년물이고요. 일본 국채요. 반면에 이제 파란색은 이제 10년물입니다. 만기가 10년짜리요. 10년물은 1.661에서 1.694니까 0.03%포인트 정도 이제 증가한 거잖아요. 지난 일주일 새예요. 반면에 20년물은 2.614에서 2.718이니까 0.1 정도가 그러니까 0.1%포인트 정도가 증가한 거니까는 한 3배 이상 그러니까 더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수록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일본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은 더 높은 그러니까는 보상을 원한다 이거죠. 그만큼 뭐냐면은 일본 경제에 대한 불신감을 반영해 주는 거겠죠. 장기물일수록 상승폭이 크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국채 시장의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고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제 일본의 국채 이자에 이제 그러니까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는 그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에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화 가치 이제 하락이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그러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21년 7월 달부터 21년 그러니까 여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까지 최근이라면 8월 달까지죠. 8월 달까지 인플레율, 소위 말해서 이제 근원 인플레율, 핵심 인플레율, 소위 말해 중앙은행인들이 보는 핵심 인플레율 가지고 보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은 소비자 물가고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PCE 개인 소비 지출 지수로 이제 본 건데 미국은 이게 가장 최고를 찍었던 것이 5.58%였었습니다. 5.5%예요. 22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여름경우에 그러니까요. 5한 거의 6%로 정점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 2.9%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4.83%를 정점을 찍고 나서 1.85까지 내려왔으니까요. 핵심 인플레율이요. 평상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2.1%로 소비자 물가고 이거는 이제 핵심 인플레율이요. 농산물하고 석유류 가격을 뺀 이제 부분이죠. 핵심 인플레율이라는 것은요. 이게 1.8까지 내려왔으니까 한 3%포인트 내려온 거예요. 3%포인트 정도 우리는 내려온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최고로 올라갔을 때가 4.2였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가 저물가가 지속되었었잖아요. 저물가가. 근데 여전히 뭐냐면 2.7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별로 안 떨어졌다는 얘기죠. 1.5%포인트 정도뿐이 안 떨어진 거죠. 더군다나 뭐냐면 최근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히려 그러니까는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좀 다시 올라가는 모습까지 이렇게 강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본의 그러니까 인플레는 굉장히 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아베노믹스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는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베 시기하고 아베가 그러니까 2013년도에 집권을 했잖아요. 14년도에 집권해가지고 2020년 8월 정도까지 이렇게 집권했으니까 아베 시기를 보게 되면은 초창기엔 굉장히 그러니까 물가 목표치를 벗어나가지고 올라간 시기 이 빨간색 박스가 목표 부분이죠.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은 금세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떨어져가지고 저물가가 계속 지속됐었고 심지어 디플레이도 그러니까 나타나고 그랬었죠. 디플레이도요. 근데 현재는 보게 되면은 아베 시기에 비해서 굉장히 인플레이는 높은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다른데 그러니까는 아베노믹스를 다시 되풀이하겠다? 돈을 찍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과연 맞는 얘기냐 이거죠. 이게 맞는 얘기냐 이거죠.
이건 사실 그러니까는 다카이치는 지금 인플레이율은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율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금리 긴축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미스는 물가와 관계없이 사실은 그러니까는 실패한 제가 혹세무민의 경제학이라 했잖아요. 혹세무민의 경제학이었다.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것이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다카이치가 왜 아베의 길을 선택하는가? 정치적인 노선은 비슷하죠. 정치적인 노선은 비슷하죠. 강한 일본을 그러니까는 예치면서 그러니까는 성장을 그러니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베노미스의 그런 게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돈을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엔화가치 떨어뜨리겠다 이거예요. 엔화가치 떨어뜨리게 되면은 일본의 수출이 그러니까는 수출이 증가할 게 아니냐.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들이 돈을 버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돈을 많이 벌 테니까는 돈을 벌면은 그러면 그걸로 투자도 할 것이고 투자하게 되면 고용도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면은 임금도 인상되고 또 소비도 증가해가지고 그러면 세금도 많이 거치고 그래서 국가 채무도 그러니까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식의 얘기라 이거죠. 근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요? 어디서부터 작동 안 됐다 했습니까요? 수출 증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증대로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했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요? 엔화 가치 기준으로는 수출은 증가한 걸로 보이지만은 달러 기준으로는 오히려 떨어졌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실패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투자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게 지금 보게 되면 파란색 막대기는 아베 시절에 그러니까 경제 성적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베 이후 우리가 지난 그러니까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성적표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그러니까 왜 다카이치가 아베노믹스를 다시 선택했는가가 수치상으로는 보입니다. 성장률이 그러니까 아베 때는 한 1% 정도 그러니까는 연평균 1% 정도로 그랬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0.2%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가계 소비도 마찬가지로 아베 때는 0.3% 굉장히 거의 그러니까는 약화됐지만은 0.3%씩 증가했고 반면에 코로나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그러니까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주택도 코로나 이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베 때는 그러니까 한 1% 정도 증가를 했고요. 수출에서 봐보세요. 수출에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증가했죠. 연평균 한 3%씩 그러니까 증가했다 이거예요. 아베 이 시기에는요. 그 이후에 2%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베노미스가 더 나은 게 아니냐? 예? 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인식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베노미스가 이 수치가 사실은 별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하고 비교하니까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는 뭐냐면요. 아베노미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베 시기에 주가가 많이 그러니까 회복이 됐잖아요. 주가가 많이 회복됐습니다. 아베 임기 동안에 한 117%가 니케이 지수로 보게 되면 117%가 그러니까 상승을 했으니까요. 당시에 같은 시기에 S&P 500이 한 139% 증가했으니까는 상당히 그러니까는 오랜 그러니까는 그 자산시장의 침체 속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다카이치가 그러니까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을 한미일 세 나라를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해보니까 코스피 최근에 그러니까 3,600을 돌파하는 등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카이치가 10월 4일에 당선됐기 때문에 10월 3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린 10월 3일 날이 연휴였었기 때문에 10월 2일 대비로 금요일까지 보게 되면 한 1.7%가 올랐어요. 수익률이요. 우리나라는요. 이것도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걸로 이제 우리가 5일 만에 1.7%니까 굉장히 크게 올라간 거죠. 근데 니케이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보게 되면 7%나 올랐어요. 7%나. 다카이치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한 5% 넘게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일본 주식이 굉장히 이렇게 뜨거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반면에 S&P 500은 그러니까 요 기간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해 다카이치 효과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아베노미스가 가게 되면 다시 그러니까는 이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네? 그럼 소위 말해서 아베도 사실 이걸 노렸었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 대한 부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보게 되면요. 수출을 보게 되면 지금 일본 수출은 사실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지난해 드디어 일본이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을 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3%가 무너졌습니다. 3%가 무너졌어요. 3%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3% 안팎에서 이렇게 저기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요. 근데 일본이 3%가 무너졌어요. 작년에. 그러니까요. 한때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10%가 넘었던 나라입니다.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10%가 넘었던 나라가 3% 밑으로 이렇게 쭈그러들었습니다. 아베가 집권하기 전에 4.4%였었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액이 한 8천억 달러 됐었습니다. 8천억 달러, 달러 기준으로 해요. 근데 지금 한 7천억 달러니까는 거의 그러니까 천억 달러가 줄어든 거예요. 천억 달러가 줄어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해서 환율 효과로 그러니까는 수출의 그러니까 성장 기여도는 높게 나타났지만은 달러 벌이로는 별로 그러니까는 이 그 기여도가 크지 않았다. 예? 오히려 그러니까는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 입장 속에서는 엔화 기준으로는 돈을 벌었지만은 더 설비 투자를 늘려가지고 생산량을 늘릴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달러 기준으로, 그러니까 판매량 기준으로는 늘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 표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파는 가격으로는 판매량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더 중요한 거는 일본의 그러니까 임금입니다. 임금이요. 노동자들의. 이게 상용직만을 기준으로 한 건데 상용직만을 보더라도요. 상대적으로 일용직이라든가 알바 이런 직종보다는 좀 나은 상용직을 기준으로 한 건데 이게 이제 월급입니다. 월평균 이제 명목임금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거니까요. 이거 보게 되면은 아베가 집권하기 전인 2012년도에 집권하기 전에 월 평균 임금이 35만 7천 원 정도 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다 한 10원 정도 곱하게 되면 한 357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남성이 44만 6천 원, 그리고 여성이 23만 3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베가 사실 이제 권력을 내놓기 바로 직전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바로 직전 2019년도에 보게 되면은 딱 보기 시작이 되면 다 떨어졌죠. 평균을 보게 되면은 3만 4천 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남성조차도 3만 2천 원 정도 줄어들었고, 여자도 물론이고 다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2023년도 통계까지 지금 집계가 돼 나와 있는데, 보게 되면 또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보게 되면 이제 전체 평균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지만은, 2019년 수준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2012년하고 비교하게 되면 여전히 그러니까는 낮은 상태잖아요. 명목임금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실질임금으로 보게 되면요.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인플레가 높아졌었잖아요. 물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조금 올려준 게 이거인 거예요. 올려준데도 불구하고 2012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됐다 이거죠. 그러면 실질임금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실질임금으로 계산해보게 되면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2012년도에 이게 맨 왼쪽이 전체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남성, 여성인 겁니다. 잘 이렇게 구별하세요. 제일 왼쪽에 전체 평균을 보게 되면요. 2012년도에 37만 9천 원이었었는데 실질임금으로요. 2023년도에 얼마로요? 30만 9천 원. 30만 원이 지금 위태위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300만 원 좀 넘는 게 300만 원 내가 위태위태해진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실질임금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300만 원대 후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용직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다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어요. 네?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죠.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는 그러니까 거의 포기한 것 같아.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내수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임금이 안 살아나는 겁니다. 네?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일본같이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내수가 안 살아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아나기 힘들거든요. 네? 예, 생태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태계가 망가진 거예요. 생태계가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가 망가진 상태 속에서 돈을 아무리 공급해봤자 돈이 안 돌아요. 우리보다 화폐 유통수도가 더 낮죠. 여긴 0.5대니까요. 우리나라는 0.6대고요. 예? 거의 누가 더 거의
더 나쁘냐를 시합하듯이 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일본의 국채 발행액을 봐보세요. 일본의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올해 그러니까 해계년도 2025년도 해계년도 일본은 4월달부터 그 다음에 3월달까지를 그러니까 해계년도로 쓰고 있잖아요. 2025 해계년도에 일본의 국채 발행액이 1130억 엔 아니죠. 이게 단위가 조엔이니까 1129조 엔 1129조 엔 그러니까 1130조 엔 정도 되는 거죠. 일본 GDP의 거의 그러니까 2배 정도 되는 이 규모죠. 국채 발행액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증가했다 이거죠. 계속 증가했어요. 그 아베 시절부터 이제 굉장히 빠르게 많이 증가했고요. 증가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국채 발행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는 아베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아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원금은 상환할 필요 없다. 차환하면 된다 이거 돌려받기 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자는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는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본 국채에 대한 방어 능력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요. 근데 뭐 외국인 방어 능력은 둘째치고요. 둘째치고 이자 부담을 봐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다시 그러니까 아베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많이 국채를 찍어내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거의 제로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렇게 지속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 90년대보다 오히려 그러니까는 국채 발행액은 일본 정부의 그러니까는 부채는 막 2배, 3배씩 증가해도 이자 부담액이 그러니까 오히려 줄어든 거예요. 과거에 10조 엔 정도, 과거 10조 엔 이상을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했던 것을 이게 한 7조 엔대로 떨어졌으니까는. 그러니까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코로나 시기 동안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10조 엔을 다시 돌파했거든요. 10조 엔을요. 예? 10조 5천억 원 정도 이렇게 기록을 했으니까요. 올해 해계년도에요. 그러면 이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본의 장기 국채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장기 국채에 대한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주요 국가 선진 국가들이 국가 채무에 대한 그러니까 이자 상환 능력, 이자 상환 부담이 급증을 하면서 이게 커다란 경제 내관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프랑스라든가 이런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다시피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재정을 동원한다면은 국채를 계속 발행해가지고 재정을 동원한다면은 일본 은행이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뒷감당을 해줘야 될 텐데 일본 은행이요. 일본 은행의 자산 규모를 보게 되면은 아베 시절에 아베노미에서 지속되는 시기에 그러니까 쫙 굉장히 빨간색이 표시된 게 이게 아베 시절에 일본 은행이 찍어낸 돈의 규모입니다. 165조 엔 정도 찍어내다가 바로 직전에 그다가 이게 736조 엔 정도까지 736.5조 엔 정도까지 이렇게 증가했으니까는 엄청나게 그러면 찍어낸 거잖아요. 엄청나게 찍어낸 겁니다. 찍어냈는데 이거는 이제 아베노미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은행이 사실은 그러니까는 돈 찍어내는 걸 멈췄어요. 사실상이요. 거의요. 왜? 이게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이거죠. 네, 도움이 안 됐다 그러는데 근데 이걸 다시 이제 확장하겠다는 거죠. 지난 3년 6개월간에 한 41조 엔 정도를 축소시켰는데 아베 집권 기간에 한 9년 동안에 572조 엔을 이렇게 추가로 찍어냈거든요. 예? 추가로 찍어냈단 말이에요. 일본 GDP 규모를 그러니까 넘어서는 정도로 그러니까 찍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겨우 3년 6개월간에 소위 말해서 이 회수한 게 41조 엔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거 다시 또 찍어내겠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게 과연 그러니까는 일본 경제를 살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다카이치가 아베노믹스를 되풀이한다는 얘기는 아베노믹스는 실패한 걸로 사실 대부분 전문가들, 일본 내부에서도 뭐 실패한 거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다시 지금 꺼집어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베 때보다 더 나쁜 상황 속에서, 더 상황이 나쁘다 이거죠. 아베 때보다. 그러니까 아베 때는 굉장히 마이너스 금리와 그다음에 심지어 제로 금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지속할 수 있었지만은 그리고 본인은 그러니까 이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거 하겠다는데 경제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됐거든요. 네? 아베 집권 기간 동안에 성장률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 주도했던 것이 수출이었는데 수출도 그러니까 엔화 기준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다시 하겠다? 이거는 일본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에는 저는 뭐 일본 경제가 커다란 충격을 나타내기 전에는 큰 영향은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만큼 일본 경제의 영향력은 굉장히 지금 줄어드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줄어든 상태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할 기회가 있겠지만 달러의 리스크, 달러 자산의 리스크가, 그러니까 달러의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이제 커지고 있는, 이거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니까 본 주제로 이제 그러니까 넘어오겠습니다. 본 주제로.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경제, 우리 내부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민주당과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권은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켜야 된다. 이건 그러니까는 역사적인 사명이죠.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대한민국 21세기의 내란이라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 근데 이 내란을 핵책할 정도로 사고가 그러니까는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이런 세력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시간은 잠깐만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내란 세력들이 이제는, 소위 말해서 사활을 걸고 덤비고 있어요. 사실상 저는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내전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란을 종식시키려면요, 내란 세력들을 확실하게 척결하려면요, 결국은 뭐냐면은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민심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민심을 얻는 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개혁,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어떤 개혁들,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민생 문제를, 그러니까 민생 문제 속에서 이 돌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민생 문제가 어느 정도니까는 진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관은 우리가 얘기하듯이 실용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고요. 핵심 문제에 대한 이해력이 높습니다. 핵심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요. 문제는 이제 실행 의지가 잘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 사실 내란 종식을 성공시키려 하는 거하고 민생 회복은 이게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제가 불이라고 표현했듯이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왜? 민생 회복 없으면요, 내란 종식 성공 못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 내란 세력들이 다시 바로하거든요. 다시 살아나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는 이 사장시켜야 되는데 이게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져요. 우리가 이 민주정권, 소위 말해서 외환위기 이후에 김대중 정권 이후에 민주정권이 그러니까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15년을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과거 지향적이고 소위 말해서 특권층 세력들이 다시 부활했던 것은 저는 이 민생 해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네? 다시 살아난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 친일 특권층 세력들이요. 네? 친일 극우 세력들이죠. 그런 점에서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반민주주의 세력을 청산하는 거하고 이거는 같은 문제인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서울신문에 보도가 됐던 건데, 이 서울신문에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이게 이제 추석 연휴 때 이제 이렇게 나온 기사인데, 현장에 답이 있다. 이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전통시장 이런 데를 6번이나 방문했다 이거예요. 6번이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런 대통령이 없었다 이거예요. 가장 많이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답이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다고 보니까 6번이나 간 거겠죠. 4달 사이에 6번 간 건 많이 간 겁니다. 많이 간 거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민생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핵심을 이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무슨 얘기는 왜 전통시장을 이렇게 방문했느냐 하는 것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가 살아야지만 경제가 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도 정확하게 핵심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오늘 주제가 가장 낮은 곳을 하늘로 섬기고 여겨야지만이 민생 문제는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살지 못하면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태계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그 밑에 있는 먹이사슬 체계 속에서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가 살아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생 문제 해결하게 하면요, 내란 종식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봐보세요. 국힘당에서 봐보세요. 장동혁이라는 이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구구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건국전쟁 2를 그러니까 시청하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역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이 인정돼야 된다. 이 얘기는요,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4.3이라는 것은 이미 정리되고 국가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기념일까지 지정하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행사에 참석까지 하는 이런 이제 행사로 이미 판명이 난 거잖아요. 판명이 난 걸 가지고 이걸 그 다양한 4.3 사건을 보는 다양한 관점이 인정돼야 된다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요? 4.3 사건을 보는 그러니까는 이 극우 세력들의 관점은 뭐예요? 이게 공산주의 폭동으로 보는 거잖아요. 제주도민들한테 굉장히 아픈 그러니까 이 상처를 그러니까 다시 저 칼로 해집는 거잖아요. 이게 애둘라 말한 거죠. 뭐 다양한 관점을 인정해야 된다. 본인이 무슨 뭐 연구자 학자입니까? 예? 더구나 국가적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그러니까는 이건 5.18을 그러니까는 북한군이 침투해가지고 그랬다. 이건 똑같은 얘기지 뭐예요 이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국힘당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나마 조금 합리적인 소위 말해서 보수 정치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가 않고 내란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사실 그러니까는 반성이라든가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들리잖아요. 기가 찬 거는 여러분들도 이 보도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연휴 기간 동안에 저기 창원시인가요? 거기에 시의원 하고 있는 김민아라는 이런 시의원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태원 참사 때 진짜 아니 이 사람을 사람으로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 대신 뭐랬습니까? 이태원 참사 그 유족들한테 시체파리 족속들이라고. 네? 가족을 그러니까 잃은 사람들한테 시체파리 족속들이라고 이런 표현을 써서 가지고 분노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번엔 뭐라 했습니까요? 김현지 지금 그러니까 부속실장을 청문회 인사청 국회 출석하라고 요구하면서 그거 가지고 이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또 끼어 들어가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김현지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식을 나눈 사이. 도대체가 나는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너무 하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려고 하는데요. 맹자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람과 금수를 소위 사람 같지 않은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을 맹자가 표현한 게 뭐가 있습니까요? 금수라든가 짐승이라고 표현하겠죠. 금수 같은 존재를 표현할 때 그 기준을 뭘로 했습니까요? 맹자가 얘기한 유명한 사단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소위 측은지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측은지심이라든가 사양지심을 했는데 그 중에 수호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호지심이 뭐예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조차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요? 저는 이게 사람이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할 얘기가 아니 시체파리 족속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러니까는 자식을 나눈 사이냐? 이게 도대체가 창원 시민들 있잖아요. 창원 시민들이 이 문제는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창원 시민들이 선출한 이 정치인이잖아요. 네? 저는 이 얘기 듣고서는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그러니까는 아무리 그러니까는 정쟁이 이렇게 극심한 나라라고 하지만은 이 정도로 그러니까 타락했는가? 아니 참 가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 국힘당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는 이유는요. 원죄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일부 국힘당 내부에서 윤석열과 결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맞아요. 결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은 왜 그러냐면요.
윤석열은 결국은 뭐냐면 내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특검이 12월 중순까지 최대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특검 수사가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제 기소하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에 계속 재판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내란죄로 만약에 윤석열이 구속되거나 하게 되면은 국힘당이 존폐이기에 내몰립니다. 국힘당이. 예?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사실 거짓말하고선 당선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존폐이기에 내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돼요. 예? 내년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내란 세력들, 윤석열을 비롯해서 내란 세력들이 계속 재판이 생중계되는 이 가운데 속에서 내년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요. 국힘당은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다음 국힘당이 그러니까 사실상 와야 될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지금 죽자 살자 덤비는 거예요. 죽자 살자 덤비는 거야. 자기들은 여기서 물러나면은 그냥 죽을 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죽을 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 살자 그냥 그러니까는 막 그냥 대도 안 되는 말도 그냥 막 그냥 하면서 공격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의 사활이 달렸다고 하다 보니까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펼치고 있는 건데, 항상 그랬듯이 이들의 단골 메뉴는 뭡니까? 공격할 때 단골 메뉴는요, 한반도 안보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한반도 문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현중 정서거든요. 현중 정서. 민주당 정권은 친중 정권이다. 네?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하는 거잖아요. 친중 정권은 바로 뭐냐면 종북 정권이고 이렇게 등식화 시켜가지고, 그리고 미국과 그러니까 미국의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반중 정서가 지금 심한 것을 기대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권을 친중 정권으로 지금 몰아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등식화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등식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민생입니다. 소위 말해서 중도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정치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이 자기들 그러니까는 생존의 문제에 가장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제가 안 살아나면은 특히 뭐냐면 낮은 곳에 계신 분들, 낮은 곳에서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요, 민심 있잖아요. 여기 이거 가지고 검찰개혁 이런 거는 이분들한테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생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민생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민생을 해결하려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낮은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해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그걸 실천을 이제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옮겨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옛말에요. 백성이 곧 하늘이다. 이게 가장 낮은 곳이 하늘이냐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독교에서도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도를 깨달으신 분들은 뭐가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세상이 그러니까는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핵심적인 문제냐는 것을 아신 거야. 이런 분들 다 무슨 얘기,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요. 가장 낮은 곳, 백성들을 한다면요. 백성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일반 그러니까 하루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중요하신 분들, 중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항상 보게 되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선 되게 발언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이건 뭐냐면 백성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백성이 바로 힘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힘의 원천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노자의 도덕경의 표현을 제가 좀 빌릴게요. 도자 도덕경에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요? 약자 도지용이라는 말 있죠. 약자 도지용. 약자 도지용 이전에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반자,
뭡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근데 비슷한 약자 도적이라는 건 뭐냐면 약한 것이 도를 그러니까는 약한 것이 그러니까 도가 작용하는 도가 작용하는 그 이 원천이다 이거죠. 약한 것이 가장 약한 것이 도라는 건 뭡니까요? 도라는 것은 생명, 변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명력을 갖는 거. 주역에서 제가 택중유화라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인용하고 그랬잖아요. 연못 위에 있는 불. 물과 불은 상극적인 관계인데 같이 붙어서 못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붙어 있지 못할 것이 같이 결합됐을 때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극적인 게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한 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생태계에서 먹이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그러니까 생태계 그러니까 건강성과 안정성을 결정한다는 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야 이게. 도라는 것은요. 동양에서 도라는 것은 뭡니까요? 변화. 우리가 진리로 얘기하는 변화, 생명, 순환돼야지만이 변화한다는 얘기고 변화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력을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변화하지 않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약함이 도의 본질이라고 본 거예요. 생명의 본질이라고 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오늘날 표현하면은 평생 학문한 사람들이 도달하는 경지에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성인들도 그러니까는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낮은 곳이 그러니까 건강하고 낮은 곳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지만이 전체가 그러니까는 인간사회 전체가 그러니까는 제대로 돌아간다고 본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자의 경우는 여러 번 하는데 백성을 하늘로 여기지 않는 왕이 있으면 그걸 끌어내리는 것을 정당화시켰잖아요. 역성혁명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한 거야. 민익이 백성 민자죠.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이 가장 귀하다는 거죠. 백성을 가장 귀하게 하라 이런 거고 사직이라는 게 뭡니까? 종묘사직 할 때 사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묘사직이라는 것은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나라는 차가 다음 차자잖아요. 다음이다 이거죠. 다음으로 귀중한 거다 이거죠. 백성이 없는데 무슨 나라가 있냐 이거죠. 그 다음에 군의경. 그 다음에 나라의 그러니까 이 대리하는 왕이라는 존재는 것은 이게 가장 하찮다 이거죠. 가장 마지막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가장 나라에서는 가장 큰 근원이다 이거예요. 백성이 있고 나서 나라도 있는 거고 나라가 있어야지 왕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요. 예? 이게 우리나라 동학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최재우가 동학을 창제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인간 속에 하느님이 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잘 모셔야 된다. 하늘은 우리가 떠받드는 대상이잖아요. 떠받드는 대상이 사람 속에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힘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이 인간 세상에서는 제일 많거든요.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늘처럼 떠받드는 게 식천주 아닙니까? 동학에서에게는. 이건 옛날부터 최근까지 모두가 그러니까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해한 도의 세계를 이해한 사람들이 얘기한 공통적인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임하소서 같은 말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바로 뭐냐?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숙명처럼 마주 대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혼자 살면 정치 필요 없어요. 정치에서 종사하는 존재들은 바로 공직자들인 거고 이들의 제일의 책무는 뭐냐? 백성을 보살피는 거죠. 그들의 생명이 그러니까 잘 유지되도록 이게 바로 민생이잖아요. 네? 그럼 오늘날 표현으로 백성은 뭐냐? 우리가 흔히 표현한 서민이죠. 대한민국의 서민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소득 분포를 가지고 뒤에서 다시 한번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이 민의본
국위 민의본이라는 게 뭡니까? 나라라는 것은 예? 백성으로서 그 기본을 그러니까 근본을 그러니까 삼는다 이거죠. 그 근본으로 하고 민의식 위천 백성은 먹는 것으로서 뭘 한다? 하늘로 삼다 이걸. 백성들한테는 먹는 것이 하늘이다 이거예요. 아니 자기가 먹는 게 즉 생존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냐 백성이 먹고 살지 못하면은 인간 사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인간 사회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인간 사회 생태계가 바로 그게 하늘이거든요. 그게 하늘이잖아요. 예? 백성의 먹고 사는 일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날 표현을 하게 돼. 그게 바로 민생이죠. 그게 민생인 겁니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중국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삼국지에서 나오는 그 삼국시대 오나라의 마지막 황제에게 그 마지막 황제가 좀 이 들떨어진 좀 폭군까지 이런 게 있는데 명재산으로 알려져 있는 6개가 걸린 상소문에 나온 표현이고 이 표현을 국이 민의본 민의시기천 이 표현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는 역대 유학자들과 엘리트들과 왕들이 즐겨 표현하던 거죠. 정도전부터 시작해서 세종대왕도 이 표현을 늘상 했었어요. 예? 국가라는 나라라는 것은 백성이 기본이다 이거예요. 나라의 기본은 백성이다 이거죠.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 하늘은 뭐냐? 먹는 거다 이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게 저는 뭐라고 보냐? 저 변방의 정치인이 예? 중앙 정치로 도약을 해가지고 시대의 부름까지 받은 이유는 뭐냐?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억강부약 대동세상이요. 이게 바로 뭐냐? 그리고 늘 얘기하잖아요. 주권재민을 얘기하잖아요. 예? 주권재민을 얘기하잖아.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이 의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잊고 지내는 순간 민생은 무너집니다. 왜? 시장, 돈의 힘만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사회는요. 돈의 힘만이 남기 때문에요. 정치와 공직자가 이 말을 잊어버리는 순간 민생은 무너집니다. 민생은 무너져요. 민생이 이렇게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는 바로 정치와 공직자가 이거를 그러니까 잊고 살기 때문인 겁니다. 이걸 잊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 실패라고요. 자, 그 결과가요. 8월 달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을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그들의 현실을 봐보세요. 소매 판매가 8월 달에 급락을 했다는 얘기 뉴스에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게시판에다 올렸듯이요. 맨 끝에 96.7. 이게 2020년을 100으로 놓은 겁니다. 2020년이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했던 해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수준보다 지금 3%나 밑으로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영업자 소매 판매가. 이거 봐보세요. 2, 4분기, 분기별로 쭉 그게 했어요. 이게 월별로 하기 때문에 너무 많으니까는 2025년 1분기 때 99.5, 2분기 때부터 100을 다시 회복했죠. 100.08로요. 그래서 제가 빛이 보인다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리고 25년 7월 달은 3분기 시작하는 달이니까요. 100.5로 또 한 번 도약을 했죠. 이때가 바로 뭐냐면은 소비 쿠폰을 줬던 거예요. 소비 쿠폰으로 반짝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96.7로 곤두박질 친 거예요. 곤두박질 친 거야. 예? 왜? 제가 그랬잖아요. 소비 쿠폰은 일회성 소득이고, 일회성 소득은 소비 효과가 크지가 않다. 나타 그랬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얘기했지만은, 자영업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또 다른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굽니까? 월급쟁이들. 광범위한 월급쟁이들이 소득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쓸 돈이 없는 그 형편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윤석열 정권이 시작하는 게 2022년 2분기잖아요. 5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5월 달부터 이게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었어요. 소매 판매 변화율이요. 그래서 3년 동안 쫙 지속되다가 3년 동안 지속되다가요.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2분기 때 올해 1분기에까지 마이너스가 되고요. 2분기 때는 그냥 마이너스까지는 안 떨어지고 0으로 그러니까 0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1년 전에 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4년 연속 감소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에 감소가 중단된 거야. 7월 달에 잠깐 반등을 한 거예요. 저 맨 오른쪽에 두 번째 봐보세요. 2.5%로. 이게 소비 쿠폰 효과였던 거예요. 근데 8월 달에 다시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친 거예요. 1년 전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는 그런데 소비 쿠폰을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지금 안 한다? 이거는 뒤에서 보겠지만은 저는 그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자, 자영업자의 소득 악화 배경이요. 지난 3년 내지 4년 이게 지금 소매 판매가 4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랬으니까는 누적 변화를 봐보세요. 3, 4년 전이면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했던 그때입니다. 그때에 비해 가지고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때가 최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네? 자, 올해만 봐보세요. 올해 1월 달부터. 자영업자는 소매 판매 올해 1월 달부터 보게 되면요. 봐보세요. 5월 달에 반짝 올라가지죠. 이게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 회복이 결과고. 6월 달부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달이잖아요. 근데 힘이 없잖아요. 7월 달에 반짝 잠깐 올라가지죠. 이게 소비 쿠폰 효과예요. 다시 곤두박질 치고.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언론들의 보도한 거 하나 지금 잠깐 소개할게요. 이런 게 나왔었어요.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10명 중 7명, 월 100만 원도 못 번다. 진짜 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제목, 아주 자극적인지. 근데 여기서 이 기자가 이 보도한 거예요. 이것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냐. 이게 올해 2월 달에 발표된 개인사업자,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와 가지고 자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2월 달에 다 이거 나온 자료를 이제 다시 한번 또 울고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이거 되게 이런 기사 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같은 그 전문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다 이제 전문가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쓰게 되면 기사가 조금 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각색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임대료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국가가 임대료 대신 내주라는 얘기예요? 건물주한테? 아니면 수수료 지원해주라는 얘기예요? 금융지원 확대 이런 게 필요하다. 금융지원하는 게 뭐예요? 대출 더 해주라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가 이거 대책이라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말이라고 해서 그냥 떠들어대는. 네? 거기다가 이제 전문가 내수 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 같고 그랬는데 생태계 재편 없이는 답 없다.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 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업계 관계자가 그러니까 이 바닥에 종사하시는 사람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야. 뭐냐? 내수 기반이 취약하다는 방중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거나 못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 결과란 얘기예요. 소비 여력이 떨어진 결과라 이거예요. 근데 전문가나 이 기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현장을 취재 제대로 했으면은 그걸 기초로 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봐보세요.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3배가 급등했다. 자영업자들의 그러니까 파산이 지금 속출할 거다. 이런 얘기가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9월 25일인가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해서 예? 이 취약한 자영업자들의 연체가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금융지원 해주라고? 또 금융지원 해주라고요? 금융지원이 뭐예요? 대출 연장이라든가 대출 더 해주라. 이게 답입니까? 예? 지금 판매가 안 돼서 매출이 안 올라가지고 앞에서 봤잖아요.
돈을 벌어야지 무슨 갚을 게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지. 돈을 못 갚느냐? 업계 관계자는 딱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요? 소비 여력이 없다 이거야. 에? 소비자들이. 참, 이거 봐보세요. 이게 그 현실이다. 이게 지금 10명 중에 6명이 100만 원을 못 번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 올해 2월 달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자료예요.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개인 사업자들 보게 되면은 84%가, 전체의 84%가 최저임금보다 못 번다고 제가 이거 했잖아요. 최저임금으로 우리가 2023년도 연소득이 2,413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못 버는 사람이 2,4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2,400만 원이면 한 달에. 예? 200만 원 꼴이잖아요. 200만 원 못 버는 사람이 84%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계속 증가해 왔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도요. 예? 이게 고령화도 있지만은, 예? 그만큼 뭡니까? 내수 기반이 붕괴됐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에 성장률을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1등 공신이 뭐였느냐? 성장률 떨어지는 원인에 그러니까 63, 4%가 가계 소비 하락이 그러니까 됐다 그랬잖아요. 아니, 답은 존재해. 진단도 다 이루어졌어.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지만이 민생 문제가 풀린다고 봤으면은, 근데 그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비 여력이 없다. 내수 기반이 붕괴됐다. 이 결과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자, 또 다른 한편이 이 중소기업들이잖아요. 자영업자 말고 그러니까는 영세한 중소기업자들도 대출 연체액이 2분기 기준으로, 예? 지금 뭐냐면 작년 4분기부터 1,600조가, 아니, 이게 대출 연체액이요. 예?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급증한다 이거죠. 채무 불이행이. 당연하죠. 돈을 못 버니까. 예? 돈을 못 버니까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원한 자금들도 이게 부실화되고 있는 거죠.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탕감을 해줘야 돼. 탕감해주면 뭐예요? 또 생길 텐데. 시간 지나면은. 왜 이런 멍청한 정책을 계속해서 반복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동안 이렇게 탕감해주고 이렇게 지원해준 돈이면은 근본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요. 아까 앞에서 뭐랬습니까요? 정치, 공직자는 바로 뭐냐. 백성이 그러니까는 나라의 근본이다. 그런 것을 잊은 결과야. 정치 실패 문제인 거예요. 사회가 서민의 삶을 방치하고 정치가 서민의 삶을 방치한 결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사회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뭐. 정치 실패라는 것은, 정치는 바로 뭐예요? 함께 살면서 부딪히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일이 정치인데, 정치가 제대로 작동 안 한다는 얘기는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문제의 근원인 거예요. 자, 제가 우리나라 서민은 광범위하다 했잖아요. 중산층부터. 이게 국세청 자료입니다. 소득활동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2,700만 명 대상으로 상위 4%까지만 세금 떼기 전에, 4대 보험료 떼기 전에 상위 4%까지만 1,000만 원이 넘어요. 0.1%는 1억 4,473만 원을 벌어요. 월 수입이죠. 월 수입입니다. 월 수입. 연수입이 아니라 월 수입. 그리고 4%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1,000만 원도 못 벌어요. 소위 상위 30%에서 하위 30% 사가 375만 원에서 135만 원이에요. 375만 원이면요. 세금 띄고 소득세 띄고 4대 보험료 떼고 나면은 300만 원대 초 정도 이렇게 받아요. 예? 그렇죠? 이게 전체 70%가 375만 원 미만이라는 얘기고, 전체 그러니까 하위 40% 정도는 최저임금보다 밑이에요. 최저임금보다. 그러니까는 그게 맞지.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중산층부터 저 밑에 대부분, 그러니까 한 90% 이상이 다 서민이야. 대한민국은. 서민이야. 소득의 집중이 굉장히 극심한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월급쟁이들, 우리가 파란색 막대기가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이, 연평균 성장률이요. 오렌지 색깔이 뭐냐? 월급쟁이들 임금 증가율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린 색깔은 뭐냐면, 자영업자들의 실질 소득 증가율이에요. 90년대 10년은, 그래도 플러스가 이렇게 됐었어요. 6.6, 4.3, 1.0%로. 근데 2000년대 10년 되면서 자영업자가 먼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합니다. 예? 근데 2021, 지난 최근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는요, 성장률이 2.1%입니다. 연평균 2.1%예요. 근데 월급쟁이들의 임금은 멈췄어요. 0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딱 0이 나오냐 할까봐 내가 소수점 되게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되는 건데 숫자가 보일 때까지 하려다 보니까 0.002%가 증가한 거예요. 사실상 멈춘 거죠. 자영업자는 3.4%씩 연평균 하락해서 줄어들고 있어. 그게 앞에서 본 자영업자들이 지금 4년째 지금 그러니까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이 배경인 거야, 이게요. 예? 그러니까 월급쟁이들하고 자영업자들이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서민이 지금 생존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성장률이 2.1%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 성장률 2.1%에서.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는 0.9에서 1%로 지금 전망들 하고 있잖아요. 예? 내년에는 그러니까는 OECD에서 이 확장 재정 석권 이 효과로 인해가지고 내년에는 한 2.2%가 나올 거다 같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OECD가 가장 높게 지금 보고 있죠. 다른 데는 다 1%로 보고 있는데 OECD만.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이 OECD에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내년에 2.2% 이거 홍보까지 했죠. 네? 기분 좋은 뉴스라고 생각했는지. 근데 문제는요, 이게 올해가 그러니까 1% 채 안 나오는 이것에 기저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2.2%라는 얘기잖아, 이게요. 전년도 대비니까요.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연평균은 얼마냐? 1.6이라는 얘기예요. 연평균 1.6이요. 그러면 윤석열 때 연평균 2.1이었었어. 윤석열 때 연평균 2.1인데 지금 월급쟁이들은 임금이 멈춰버렸고 평균 실질 임금이 멈춰버렸고 자영업자는 3.4%씩 하락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연평균 1.6에서는 이게 더 나아지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야.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민생이 내년 2.2%를 가지고 지금 환호자격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은 숫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올해에 대한 기저효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상당 부분은.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합해가지고 얼마냐? 연평균 1.6이에요. 윤석열 때보다 더 낮아진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 그냥 퍼센티지 얘기해보면 실체가 잘 안 오니까는 한번 봐보세요. 급여생활제 월평균 실질임금의 추세하고 자영업자의 평균 실질소득 봐보세요. 자영업자는 작년도에 1인당 평균이 141만 원이야. 실질소득이. 최저임금보다 한참 미치잖아. 그러니까 아까 10명 중에서 6명이 그러니까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평균이니까. 근데 이게 저기 2000년에 207만 원이었었어. 이거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더군다나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부터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었어. 떨어진 게 197.6만 원에서 쭉 떨어진 게 이게 문재인 정권하고 윤석열 정권 때 이때야. 근데 윤석열 정권 때 들어와가지고 급여생활자들도 떨어진 거야. 네? 멈춰버린 거죠. 멈춰버린 거죠. 350만 원 정도. 아까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 얼마였었습니까? 일본은 지금 3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300만 원이 지금 해진다 했잖아요. 쫓아가고 앉아 있는 거야. 우리나라 한국이 임금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야.
쫓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요. 일본을. 지금 성장률 내년 2.2% 가지고 세상 여러분 바뀔 것처럼 가죠? 안 바뀝니다. 지금 추세로는요. 여러분 거기다 이제 자산 봐봅시다. 자산 보면 끔찍해요. 국내 성인 1인당, 성인이라는 것은 되게 20세 이상 이렇게 생각할 때 1인당 순자산 추이예요. 상위 1%는요. 이게 뭐냐면 2016년이 뭡니까? 박근혜 마지막 해였었고요. 2021년이 문재인 사실상 마지막 해고 2023년은 이제 윤석열 저거니까요. 상위 1%의 순자산이 문재인 기간 동안에 88억에서요 133억으로 증가합니다. 1인당 순자산이요. 성인 1인당. 그러니까 부자들 만약에 뭐 3인 가족, 4인 가족이면 곱하기 3 내지 곱하기 4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대부분 이게 부동산 자산이 올라가서 이게 된 거겠죠, 이게. 예? 상위 10% 내려오는 순간에요. 상위 10%를 보게 되면은 성인 1인당 상위 10%의 평균입니다. 22억에서 33억으로 한 11억 정도 이렇게 증가했어요. 근데 상위 1% 얼마가 증가한 겁니까? 한 50억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50억 정도가. 문재인 정권 때. 근데 하위 50%.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민들의 절반. 이건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20대들 중에 보게 되면은 뭐 자산이 하나도 한 푼도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심지어 뭐냐면 빚까지 있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이요. 2016년에 1175만 원이었는데 2020년에 1807만 원. 그 다음에 2024년에 1891만 원. 2천만 원도 안 돼. 네? 그러니까 자산 증가해서 거의 소외가 된 거지. 하위 50%는. 이게 대한민국 서민들의 모습이에요. 소득, 아까 앞에서 소득 봤죠? 전체 70%, 하위 70%, 하위 50% 순자산 봐보세요. 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라고요. 근데 무슨 쓸데없는 있겠어. 네?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 이 국민 자살률이 1위 하고 하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사회가 붕괴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교수님, 지난달에는 100일뿐이 안 됐는데 너무 지금 야속하게 지금 평가하는 거 아니십니까? 또 내가 10월달 되니까 4개월뿐이 안 된 정권한테. 맞아요. 제가 그랬잖아.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고. 잘 먹긴 첫 단추는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얼그러지기 때문에 처음이 중요하고, 제가 그랬잖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24년까지 작년까지의 경제 수치를 보고 올해 경제 통계를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러면 달라질 거냐는 것은 뭘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야? 이거 사람이 하는 짓이야. 다 사람이 만든 거야, 이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러면 뭐가 정책이라든가 뭐가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지 이게 앞으로도 바뀔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책에 변화가 없어? 그럼 뭐가 바뀌겠어요? 이 추세가. 자, 25년 월급쟁이들 한번 봐봅시다. 25년 1월 달에 월급쟁이들의 전체 평균 실질임금입니다. 올해 1월 달에 429만 원이에요. 평균. 여긴 그러니까는 정규직, 비정규직 거의 다 포함한 겁니다. 429만 원. 근데 이게 2022년도에 450만 원이었었어. 문재인 정권 때죠. 22년 1월 달이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4년이야. 예? 1월 달이요? 자, 그럼 2월 달. 1월 달은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수당석권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2월 달은 좀 이제 4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21년도에 389만 원이었었어. 25년도에 355만 원이고, 2월 달에 좀 높게 나오는 이유는 설이 가끔가다 2월 달에도 있잖아요. 1월 달하고 2월 달에 좀 날아갔잖아. 예? 그 결과인 거예요. 3월 달 362만 원 떨어지죠. 2월 달보다. 근데 이건 3, 4년 전이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월급쟁이들의 실질 임금이. 아까 일본을 쫓아가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요. 4월 달 4년 전 4월 달이 뭡니까요? 윤석열 탄핵 받은 달이야. 340만 원.
그래도 4월달은 그래도 4월달은 어떻습니까요? 비슷하게 그래도 회복된 거잖아. 비슷하게요. 5월달 봐보세요. 5월달에 드디어 지난 5년 중에서 제일 높았어. 337만 원으로 4년 전에 335만 원보다 2만 원이 올라갔어. 이게 민주주의 회복의 힘인가 봐. 예? 예? 5월달에. 자, 6월달 봐보세요.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달입니다. 이거 올해입니다. 이게 올해. 6월달에 4년 전하고 비슷하잖아요. 만 원 좀 차이가 있지만은. 예? 7월달. 7월달 어떻습니까요? 작년보다 아픈 부분이지만 작년이 오히려 최고 기록했고요. 25년도 저기 21년도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잃어버린 4년, 5년 수준인 거야. 지금 월급쟁이들이요. 실질임금이. 그러니까 죽겠죠. 그러니까 죽겠지. 올해 1월달부터 7월달 전체 급여생활자의 월평균을 보게 되면요. 정확하게 4년 전입니다. 2022년. 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한 300만 원 버는 사람은 월급 저수입이 300만 원. 이거 서민이잖아, 서민. 서민 아니에요. 에? 자영업자, 서민들 다 이렇게 힘들어. 자영업자가 어떻게 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그들이 살아야지만 된다. 이재명 대통령 정확하게 보신 거야.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인터뷰하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고 있다. 내수 기반이 붕괴된 것 같다.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자, 이거를 윤석열 때하고 그 이후하고 비교해 봅시다. 윤석열 때가 1월 달부터 3월 달이니까 22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됐죠. 4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석열 탄핵 이후잖아. 21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됐어. 예? 그러니까 도찐개찐인 거예요. 도찐개찐이죠. 6월 7월이 이재명 정권 때죠. 2달. 8월달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국가 뭡니까 정보 자원 저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것도 있지만 지금 6, 7월 달에 보게 되면은 거의 그래도 2021년 수준이 회복된 거야. 예? 그나마. 그러니까 멈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6, 7월 달에 그나마 지금 이게 멈춘 정도인 거야. 근데 6월 달에는 오히려 윤석열 때가 더 높았잖아요. 예? 자, 이것만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규직 상용직들 다 포함한 거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월급쟁이들이 누구냐? 임금노동자, 임시직, 일용직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요. 민주당에 투표 안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계급 친화적인 투표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죠? 왜 안 이루어지느냐? 이 사람들의 수입을 보면 알 수 있어. 얼마나 끔찍하냐면요. 1월 달에 올해 151만 원이야. 1월 수입이요. 예? 이게 언제 됐냐면 2019년보다도 낮은 거야. 어려운 사람들은 더 나빠, 상황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갖겠어. 민주당 정권 들어선다고 해서 무슨 희망을 갖겠냐고요. 예? 문제는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지 그나마 좀 또 지지할 게 아닙니까. 이 인원수가 적지 않아요. 2월달도 그랬습니까? 2020년, 21년 이 수준인 거야. 그 다음에 3월달 153만 원인데 이게 2019년 거의 수준이잖아요. 4월달 2019년. 그러니까 이 가장 힘든 사람들이 더 아주 그냥 안 좋은 거예요. 5월달 봐보세요. 2018년과 19년 사이에 6월달 147만 원이죠. 2018년도 거의 수준이야. 7월달이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마지막 적었는데 153만 원인데 이게 2019년하고 똑같아. 그럼 이들이 볼 때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얘기한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은 뭔가 우리도 점점 형편이 좀 나아지겠는 거 했는데 지금 153만 원. 이거 어떻게 삽니까? 예?
이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죠. 아, 교수님, 이제 네 달뿐이 안 됐어요. 그러면 네 달뿐이 안 되고 알아요. 문제는 내년도에는 달라질 것이냐를 우리 과학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잖아. 과학적으로. 예? 그냥 막연한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합해서 보게 되면요. 132만 원이야. 평균이. 예? 2019년 수준이야. 예? 가장 낮은 곳에서 사는 분들. 이 132만 원이 아까 자영업자들 142만 원과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 평균이나 저기 임시 일용직 이런 사람들하고 거의 지금 그러니까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에 관심을 갖겠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들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안 보이는데. 예? 해보세요. 1월, 3월 달은 그러니까 내란 상황이었었기 때문인데 151만 원. 저기 2019년, 20년 4월 달, 7월 달, 뭐 정치 리스크가 없어진 때도 마찬가지란 얘기고요. 예? 6월 달, 7월 달에도 정권이 바뀌어도 변화가 없다 이거죠. 예? 자, 이거 밑에 저기 있네. 이게 이제 올해 이 수치가 이게 지워져 버렸네. 뭐가 저기 컴퓨터 저기 입력한 데이터하고 저거 됐는가 봐요. 이게 뭐냐면은 저기 1월, 3월, 4월, 5월, 6월, 7월이에요. 올해 들어와 가지고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 수입이 월 수입이 자꾸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매달 이건 비교가 되잖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요? 자, 지금까지 이게 지난 35년 이상 진행되고 고착된 구조예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향후에 어떻게 이게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요? 예? 4개월로 평가한다고 자꾸만 그러시는데 문제는 정책의 변화가 보이면은 앞으로는 나아질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책 변화가 없으면은 추세 변화가 어떻게 지난 35년간 진행된 게 갑자기 무슨 또 변해집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현실이 이렇다 이거예요. 현실이 100만 원대에서 130, 40만 원, 30만 원, 이게 350만 원 안팎에 세금 떼고 뭐 할 때, 예? 악해서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요. 아까 얘기했죠. 급여 생활자들은 소득이 멈추고 월급이 멈추고 자영업자들은 3% 이상씩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 예? 이거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 소득세율을 제가 그랬잖아요. 소득세율을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은 OECD 38개 국가 중에서 많이 내는 편이에요. 소득세율이 높은 편이야. 예? 11위 정도 되니까 38개 국가 중에서 평균보다도 높으니까요. 네덜란드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거치는 세금은 하위그룹에 속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거치는 세금은. 왜? 세금을 제대로 안 건다는 얘기죠. 안 걷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죠. 뭐 당연히. 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는 이 조세가 기본적으로 소득 재분배를 기대하잖아요.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소득 재분배가. 예?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세율은 잔뜩 높여놨는데 다 빼주는 거야. 빼주는 거야. 공제로. 예? 고소득자한테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걸 세금 가지고 우리가 재분배를 일정하게 한다는 게, 예?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상식적인 얘기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형 자본주의는 사실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정치인들과 공직자가 자기 역할 안 하는 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1인당 거의 한 300만 원씩 적게 지급받고 있다. OECD 평균보다. 이게 프랑스가 세 번째인데, 프랑스 얘기 뒤에 좀 할 얘기가 있어요. 300만 원, 1인당 그러니까 1년에 300만 원씩 적게 지급받고 있는 거예요. 사회소득으로,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이거 국민의 권리야. 이걸 적게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지금 프랑스가 시끄럽죠. 이 쥐커만이라고, 예? 가브리엘 쥐커만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한테는 많이 알려진 저기 학자가 그 21세기 자본을 쓴, 예? 그 사람이 이제 제자거든요. 나이 30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소득 분배 이거에 많은 연구 결과를 낸 저기 이 젊은 유망한 학자입니다.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사회소득 격차가요. 프랑스는 GDP 대비 30.65%야. 우리나라는 절반인 15.315%고 정확하게 절반이야. 아이씨, 보게 되면 정확하게 절반이잖아요. 반이야. 프랑스하고 GDP 대비로요. 이거를 GDP로 대입해서 계산하면요, 우리나라가 거의 한 400조 정도로 가.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사회소득을 지급을 못 받고 있는 거야. 이게 국민 1인당으로 보게 되면요, 거의 760만 원 꼴이야. 1년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하게 되면 3,030만 원 정도를 적게 받고 있는 거야. 프랑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 프랑스는 이렇게 많이 주니까는 저렇게 재정이 지금 박살난 거 아니냐. 그러죠? 아, 그래. 재정이 그래 됐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프랑스에서는 지금 뭡니까요? 이 쥐크만 저기 세금 도입하자고, 지금 프랑스 지금 알잖아요. 이걸 국민 중에서 10명 중에서 8명이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보든 보수든 떠나가지고, 이게 내용이 뭐예요? 자산이 1억 유로, 우리나라 돈 한 1635억 원 정도입니다. 이 되는 사람한테, 슈퍼부자들한테 매년 2%씩 세금을 걷자 이거야. 예? 이걸 프랑스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금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 지금 와서 보수적인 정치인들도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지지하니까는 얘네들은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부족해? 그럼 세금 걷어자 이거야. 누구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걷어야 돼. 세금을 걷어서 해결하자 이거야. 그거를 지금 뭐냐면 연금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막 저기 연금 줄이고 그동안에 사회가 지원해주던 걸 줄이겠다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 국민은 이렇게 대응을 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아, 국가 재정을 파탄시켰으니까는, 예? 더 지출을 줄여야 돼. 이런 식으로 가죠. 우린 별로 받는 것도 없는데 지출 더 줄이라고 그랬지. 정반대의 풍경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프랑스가 정반대의 모습인 거야. 예? 물론 프랑스에서도 소위 말해서 뭡니까? 루비통 거의 회장 같은 사람은, 이거 큰일 날 소리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 당연히 그러지. 아, 그 부자들이 그렇게 반발하는 것은 저는 이해해. 자기들이 그만큼 부담을 많이 지는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순자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2경이 넘습니다. 근데 약간 우리나라 앞에서 보였죠. 상위 1%가 보유한 순자산이 5,745조 원입니다. 5,745조 원이야. 이들의 1% 이내가 이게 갖고 있는 아까 앞에서 뭐랬습니까? 평균 순자산이 얼마냐면요. 달러로 표현하면 한 1천만 달러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저 2023년도에 얼마까지 올라갔다 쳤습니까요? 저 88조에 있던 것이 138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그러니까 1천만 달러 되는 거야. 자산이 1천만 달러. 이건 미국에서도 굉장히 부자지. 1천만 달러면요. 순자산이 부채 제외하고 1천만 달러. 이걸 보잖아요. 밀리언 달러가 아니라 1천만 달러. 이 상위 부자에게 2% 프랑스 사람 세금 부과하면 얼마 우리가 세수 확보할 수 있는지 아세요? 115조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 1인당 222만 원을 지급이 가능해. 아, 너무 많이 부과하는 거 아니냐. 그럼 1%만 부과해드려도요. 예? 57조 한 5천억 원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1인당 111만 원씩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재정을 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공제 없애버리고 n분의 1로 인적 공제만 남기고 했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거기에 정부가 그러니까는 매년 자연 그 증가분 그 복지 지출의 자연 증가분까지 합치게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1,200만 원,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사회소득을 OECD 평균 정도로 만드는 이 수준이라 그랬잖아. 근데 자산
자산의 불평등은 더 심하죠. 오늘 제가 자산 불평등 처음 얘기하는데 프랑스가 이게 터졌기 때문에 이게 프랑스에서 이거 안 터졌으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책 교수 빨갱이냐 이랬을 거야. 프랑스가 지금 GDP 대비 정부 채무가 100%가 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이자 갚는데 버겁고 막 이러니까는 지금 재정 개혁하겠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국민연금을 지금 이 칼질하고 앉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 지원해 주던 거 줄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줄여? 에? 세금 더 걷어 거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자한테. 세금 더 걷어서 해결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요. 자기들이 누리는 혜택을 줄일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보다 2배 이상 보는 혜택을. 예? 이게 바로 뭡니까요? 그 나라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 민주주의 의식 수준인 거야. 예? 이게 만약에 정치적으로 만약에 성공하면은 21세기판 프랑스 대혁명이죠, 뭐. 프랑스 대혁명.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을 역사 속에서 현대사회로 넘어오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의 사건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미국에 그러니까 이 독립과 더불어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이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건 뭐랬습니까? 불순한 자들의 그러니까는 예? 반란이라고 이렇게 막 표현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프랑스 대혁명은 지금 인류 역사의 가장 자랑스러운 하나 유산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그렇죠? 이거 하면 이게 21세기판 프랑스 대혁명이죠. 뭐 이게만 성공한다면, 정치적으로 성공한다면. 그래서 지크만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지금 자기 스승보다 지금 더 올라가가지고, 예?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뭐냐면, 정치인들이 지금, 국민들이 여론이 이러니까는 전부 다, 정치인들은 뭡니까? 국민들한테 밑보이면은 다 선거에서 질 테니까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국민들의 정치적인 수준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거 지출도 줄여야 돼. 이렇게 오히려 접근, 가뜩이나 지금 받는 것도 별로 없으면 더 줄이라고 이렇게 합니까? 프랑스 국민들은 자기들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왜 이걸 줄여야 돼? 부자들한테 더 얻어가지고 해결해. 이거잖아, 지금요. 접근하는 게. 자. 지금 우리가 민생을 해결 안 하면은 내란 종식 또 실패합니다. 또 살아나. 그들은 또 살아나요. 예? 좀비처럼 또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왜? 대부분 서민들이 너무 피곤한 거야, 살기가. 그래서 내란 종식 이런 게 안 들어와. 기회 안 들어와. 예? 여러분들처럼 깨시민들이나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경제적 상관관계 없이 계속 지지하고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요 별로 그거 안 들어와. 예?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미 진단이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백성이 가장 근본인데 나라의 근본 즉 백성이 하늘이다 이거예요. 하늘. 오늘날로 표현하면 서민이 나라의 근본이고 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정치고 공직자의 역할이고 이건데 이들을 하늘로 여기고 하늘로 섬기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 해결하는 길은 뭐예요? 이분들이 지금 먹고 쓸 돈이 별로 없는 거야. 왜? 사회소득이 너무 적어가지고. 예? 너무 불평등이 심하니까 부자들한테 유리한 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돌아가고 앉았으니까. 즉 정치는 존재하지 않고 시장만 작동하는 거지. 시장은 뭐랬어요?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라 했잖아. 돈 있는 사람이 돈 벌기 하기 쉬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준이요. 정치적인 의식 수준이 민주주의 수준이 이게 지금 대비되는 게 프랑스를 그려보면서 저 프랑스 엄청나게 망가졌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프랑스는 지금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새로운 실험을. 자 오늘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민생이 왜 제가 가장 낮은 곳을 하늘로 여겨야 되고 하늘로 섬겨야 되는 일을 이해되십니까? 옛날 성인들부터 오래전에 옛날에 성인들도 백성이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했고, 예? 백성이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백성이 그러니까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랬잖아요. 예? 백성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고 공직자의 역할인 거야.
예? 상식인 거야, 상식. 옛날부터부터.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상식적으로 왜 인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는 그게 상식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정치인이 할 일은 뭐냐? 백성을 하늘로 여기는 거야. 하늘로 섬기는 겁니다. 서민을 하늘로 여긴다는 건 뭐냐? 무슨 뭐 그러니까 귀족처럼 대우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게 해주라 이거예요. 먹고 살게. 근데 대한민국의 월급쟁이들하고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지금 너무 힘들다 이거야 지금요. 원인이 뭔지 다 나왔잖아. 근데 정치가 작동이 안 되는 거지. 사회가 공동체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왜? 정치가 실패했으니까. 정치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왜 정치가 관심을 안 갖습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예? 정치인들은요, 표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 눈치 봅니다. 볼 수밖에 없어. 그게 민주주의의 장점이야. 근데 국민들이 관심 없으면요, 정치인들 계속 뭡니까요? 기득권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한번 반복해서, 예? 민생 문제 해결 안 하면요, 내란 정식 저는 또 실패한다고 봅니다. 내란 세력들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해. 국민들 이걸 막 정쟁으로 보도할 겁니다. 정쟁으로 그냥. 예? 정쟁으로 보도하다 보면 양비론식으로 이걸 또 이제 조중동이 또 이제 써대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란이 언제 있었는가? 내란 종식을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게 지긋지긋해질 수가 있어.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죠. 피로감을. 예? 그러다가 국민들은 뭐냐면 경제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요,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다시 그들한테 또 표를 던져줄 수가 있어. 그러면 그들이 과거보다 선거에서 승리하면요, 더 기세등등해지지.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고. 예? 그렇죠? 지금 국힘당이 정광훈, 뭐 전한길, 뭐 그다음에 이진숙 이런 사람들한테 여기에 늪에 빠져 있는 이유가, 예? 내란 세력들이 그대로 지금 저기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대로 저거 하고 내란이 종식이 안 됐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속도 조절 이런 게 일부에서 나오고 그런 겁니까? 예?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또 일부 정치인들이 이렇게 또 기웃기웃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할 눈치 보기 전에 민생 제대로 있잖아요. 챙기면 돼. 민생을 챙기면은요, 그거는 그거대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면 돼요. 자, 오늘 이 연휴 마지막 연휴 이후에 첫 저를 제가 4개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방송 이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이 하늘입니다. 서민이 하늘이고요. 자, 오늘 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